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전 세션의 논의를 이번 세션에서도 제 발표를 통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항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스마트 해상교통 ITS와 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든지 AOMS 그리고 GPS 이런 AIS 이런 식으로 선박의 오리지널 지능형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이런 시스템이 많아졌죠. 국제 해운은 현재 빠르게 디지털화를 겪고 있습니다. 마스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 운항면에 있어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저는 해운 4.0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더스트리 4.0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해운에 적용해서 해운 4.0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스를 포함해서 해양 ITS, 즉 스마트 해상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이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스에 대해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스를 이끌고 있는 주요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들 국가가 마스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이죠. 그리고 동아시아 클러스터인 한국, 중국, 일본이 주요 마스를 이끌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활약이 또한 눈에 띄는데요. 유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북유럽 국가, 벨기에, 그리고 영국, 독일 등이 주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도입이 되고 이행이 되면서 마스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노르웨이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의 화물선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가 자율운항 프로젝트와 자율운항 면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율운항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화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마 실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솔루션 도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또 완전 전기 구동하는 전전기 선박에 관해서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루고 있고 2022년쯤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격 제어 센터가 있을 텐데요. 이 원격 제어 센터를 통해서 자율운항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토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링크를 여기 실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르웨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론데레그인데요. 노르웨이는 중심지입니다. 즉 노르웨이의 자율운항 선박에 있어서는 트론데레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법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조금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는데요. IMO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서서히 도출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시간, 즉 기한을 정하고 이런 규제와 법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율항 선박에 있어서는 목표 중심의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제조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기술 요건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테스트와 관련된 이니셔티브와 가이드라인이 승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북유럽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국 내 규제를 통해서 노르웨이도 또 핀란드도 대부분의 성급에서도 또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있고 마스와 관련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활발히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EU와 EU 회사 안전국을 중심으로 마스 활용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국제 규약은 없지만 운항 측면에서 자국 해역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협약을 통해서도 이 자율운항 선박 마스에 관련된 규제는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협약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요. 먼저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목표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통합 표준이 지금은 없고 또 RCC 인터페이스 표준도 없고 항만 인프라 표준도 없는 상황이고 규제나 법규 표준도 없고 선원 훈련 표준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야 마스의 상호 운영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협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솔루션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표준에 있어서의 문제는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모든 사용자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표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줘야 합니다. 표준이 있으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과 새로운 방안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가 되면 개발 과정이 단순화되고 정리가 되고 그리고 경쟁을 위한 장이 좀 더 양질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해운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입니다. 차량의 총수가 13억 대인데요. 선박의 총수를 살펴보니까 96,000척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해운 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타나 일본의 토요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매년 10억 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죠. 하지만 선박 부분을 보면 96,000척이 총 건조되는 수, 총 운항하는 선박 수를 보면 96,000척입니다. 이렇게 수치만으로 보면 해운이 조금 작은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느껴집니다. 디지털화는 마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마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마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예는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박에 부합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이슈도 해결해야 된다고 이전 세션에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일반 선박
선박과 육상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벡터, 즉 매개체가 또 표준이 각 지역별로 여러 개가 있다는 문제도 조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조율 문제가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 도메인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IMO 기준 데이터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ISO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표준의 조화, 데이터 모델의 레퍼런스 데이터 모델의 조화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요. 통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개발 과정, 발전 과정을 이 IMO 기준 데이터 모델은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공동 ICT 아키텍처로 현재의 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ICT 아키텍처, 즉 공동 ICT 아키텍처를 좀 더 탄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선박과 배우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중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국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경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이 있어야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화는 자율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이니셔티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잠정적으로 스마트 해상 교통 이니셔티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